강연자를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소속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되셨어요. 연구자 공방, 천막종 카페, 모든 일 민주주의 연구소인데요. 그 장윤구 선생님께서 본인의 발표에 앞서 본인의 지금 소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셔야 지금 이 영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장홍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얼굴을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하고는 제가 끝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옆에 모든 이의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 곳은요, 제가 서울에서 지낼 때 제가 직장이 없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직장이 없는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뭐 할 때 제가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이제 작은 연구소 이름인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는 저 이름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하고 저 옆에 이제 지금 천막을 쳐갔고요. 천막을 제가 어제 서울 출장 갔었는데, 제가 올라가 있는 동안 이름을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연구자의 공방, 그다음에 천막촌 카페라고 이름을 줬다고, 그래서 네, 이름을 저렇게 지금 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장흥교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는요, 동남 아시아 지역 공항 건설 및 확장 반대 운동 사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옆자리에서 장흥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동안에 걸쳐서 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런 글이 있어요. 제주 제2공항과 민주주의, 그리고 기반시설 공동관리 자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업가 전망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온 개간지에 지금 글을 발표하셨고요. 이어서 제주 제2공항으로부터 그곳을 뭔가 사고의 거점으로 삼아서 확장해서 최근에 공부를 하신 내용을 지금 어젯밤에 정리하신 건가요? 네, 어젯밤에 정리하셔서 최근에 못 봤네요. 네, 아마 오늘 수면 부족인 상태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급하게 이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간은 한 40-50분 정도 발표를 듣고, 아마 이거 가지고는 얘기할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으니까요. 논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제가 이 주제를 준비를 했던 내용을 발표한 게 아니라요, 이 내용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멸치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서 그래서 멸치의 부탁을 일주일 전에 받고 일주일 전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 사이 일주일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갖고 고민만 하던 내용들을 아무튼 혹시 우리 모두가 좀 함께 질문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부족하지만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일단 제가 4년 동안 쓰고 있는 책이 있었어요. 4년 동안 쓰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12월 24일 날 탈고를 했어요. 제가 25일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날은 좀 자유롭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24일 새벽 12시에 원고를 탈고를 하고 이제 출판사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고를 하나 끝냈다고 생각하니까 막 다른 생각들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중들이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 이기는 방법이 뭘까? 어떤 경로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연말에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조금 참조할 수 있는 다른 현장들 사례가 혹시 없을까? 라고 해서 연초에 조금 이렇게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싸움에서 일정한 진전이나 일정하게 어떤 승리를 쟁취했던 지역들이 혹시 있을까? 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좀 이제 찾아보게 되다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장소들이 공항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지금 오늘 발표는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넘겨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에 공항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쵸.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공항이 몇 개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공항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에어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각종 공항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번호가 7315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전 세계에 공항이 7315개 이상 있는 거죠. 7315개 이상 있습니다. 맞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봤어요. 공항이 어떻게 좀 돼 있나 좀 보고 싶어 들어갔는데 요 빨갛게 있는 점이 공항이에요. 우와. 빨갛게 있는 데가 있는 데가 공항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것만 보셔도 아마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드실 수 있는데요. 공항이 제일 많이 뭐 이렇게 하고 밀도가 있는 데가 여기죠. 예, 유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하고 여기 연결하는 이곳.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아시아도 굉장히 많죠. 네, 아시아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럼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에 이제 주로 공항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2008년도니까 지금은 더 많을 텐데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주로 2010년 이후의 현장들이에요. 2010년 이후의 현장들인데 이 지도보다 지금은 지도가 많이 내용이 바뀌고 있는 그 과정들인데요. 이 도시 간을 연결을 할 때 1995년도에는 이 도시에서 도시를 연결하는 그 노선들이 한 10,0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국제 노선 10,000개 정도의 하늘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럼 지금은 몇 개가 있느냐? 지금은 20,0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95년도에 10,000개였는데 지금 한 20년 사이에 더 기하급수적으로 는 거죠. 기하급수라고 해야 되나? 기하급수는 이건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기에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항공시장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공항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거나 공항이 확장되고 있는 장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새로운 공항을 짓고자 하거나 아니면 기존 공항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 장소들이 몇 곳이나 있을까? 어느 정도 있을까요? 500곳이요. 500개. 네. 한 1,000곳. 한 1,000곳. 네. 네. 재미가 없네. 그림 네. 824개. 야, 정확하게 저기. 그림으로 봐서는 한 3, 400.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스테이 그라운디드라고 하는, 저기. 그
항공산업에 반대하는 전지구적 연대단체가 있어요. 그게 2018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200곳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 현재 지금 이 지구상에 1200곳의 공항들이 기존 공항을 확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항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1200곳이 있어요. 이 지도에는 지금 다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새로 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나 이런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곳들까지 다 합치면 1200개가 돼요. 주로 이제 공항 확장이라고 할 때는 아시겠지만 저희 제주공항이 많이 경험한 것들인 거죠. 뭐냐면 제주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니까 활주로의 넓이를 넓힌다든지 이런 것도 그 이제 공항 확장에 들어가고 터미널을 더 많이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지금 영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히드로 공항처럼 제3활주로 새로운 활주로를 하나 짓는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항 확장에 들어가고요. 공항을 짓는 건 새로운 장소에 입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합치면 지금 전 세계에 1200개 정도의 공항 건설과 확장 현장들이 존재한다고 스테이그라운디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좀 엄청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구글링을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찾고 뭐 한국 언론사를 찾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공항 확장이나 건설을 다루는 기본적인 시선들은 뭐냐면 지금 1990년대 중후반부터 엄청난 항공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 엄청난 항공시장을 지금 우리가 선점해야 된다. 선점하려면 어떻게 되냐? 시장이 커지니까 비행기들이 우리로 많이 와야 되니까 공항을 새로 짓거나 확장을 해서 더 많은 비행기들이 우리나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대부분 지배적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이야기가 된 거는 뭐 좀 이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나만 뭐 인천공항이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인천공항을 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공사는 이게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기능이 많이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사는 그 과거 군부 권위주의 정권 때는 국내의 기반 시설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주로 했어요. 뭐 한전이나 이런 것으로. 근데 그 역할들이 90년대 초반을 넘으면서 그 기반 시설 관리자로서 그게 아니라 그 경험에 기초한 산업 자본으로서 역할을 해요. 기반 시설 관리 자본으로서의 역할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항공공사나 한전 같은 이런 전력공사들은 그 노하우를 외국 현장에 수출하는 데 굉장히 큰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지는 현장들에는 사실 그 한국의 인천공항이나 국제공항 그런 곳들이 일종의 자본으로 외국 현장들의 굉장히 그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다루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내 근데 그런 기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선일보나 그런 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찾아보면 경향이나 한겨레나 이런 대부분의 시각들을 그래. 공항이라고 하는 걸 다루는 우리들의 시각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제 공항이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저희가 점을 찍지만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물리적 어떤 것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항 같은 기반시설을 지려면 그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입지가 사실은 그 어떤 장소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고 사람들이 자연과 맺고 있는 어떤 장소고. 그래서 그 시장이나 어떤 경제발전의 관점으로 항공시장에 개입하고자 할 때는 공항을 기본적으로는 입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입지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 척도는 그 장소, 그 자리가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장소를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입지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경제적 관점으로 그 장소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제적 관점으로 장소를 평가하려면 그 장소를 다른 장소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시선이 생기냐면 제 표현을 쓰면 객관적 외부성의 시선이라는 게 생겨요. 뭐냐면 내가 그 장소의 밖에서 다른 장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장소의 밖에 외부에서 다른 장소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라는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그래서 장소하고 자기를 분리시켜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시선을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써요.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장소들을 평가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돌려서 나온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어떤 입지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결과. 근데 그 경합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요소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뭔가를 이제 사람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개입하는 것들을 관료들은 정치적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돌리는. 그런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 장소는 사람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오래된 문화적 교류나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쌓여서 장소성이라고 하는 특정한 형태의 어떤 관계의 형식들이 쌓이는데요. 이거는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 장소와 맺고 있는 사람들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을 1200곳으로 만들려고 하면 여기는 다 1200개의 장소이고 이걸 입지로 전환시키고자 할 때는 그 장소와 갈등이나 마찰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시선은 대부분 입지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보도록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1200곳에 되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는 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대부분 찾아봤더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장소로부터 추방되거나 추출되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거기가 대부분이 도시라기보다는 농촌이에요. 농지.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게 이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요. 하나는 지금 제주에서 공항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이 좀 제주만의 운동이 아니라 제주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현장들과 연결되는 약간 좀 더 큰 시각 안에서 제주를 좀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제주라고 하는 이곳 현장이 제주만의 어떤 고유한 맥락 안에서 나온 어떤 그런 현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전지구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전지구조의 일부로서 지금 제주라고 하는 현장도 같이 위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당연히 그리고 다른 현장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제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가능하다면 같이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공항 반대한 사례들 중에 최소한 이제 국내 운동진영이나 시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본의 그 살리즈카 투쟁인데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살리즈카 혹은 나리타 공항 반대 투쟁.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시더라도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직도 이제 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해서 사실 아시아 시민사회라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또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준 그곳인데요. 제가 오늘 그 현장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 현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살리즈카를 좀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의 공항 반대 운동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살리즈카 운동 이후에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본다면 좀 그런 고민도 좀 하는
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다행히 저희 우리 옆에 오신 우리 여일 씨가 일본 맥락을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갖고요. 저 지난번에 버스 타고 오다가도 한 10분간 강의를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 궁금하시면 윤열 박사가 그 배경이나 이런 부분 좀 이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재밌으시라고 준비한 건데 그 비행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아시죠? 네, 집에 어릴 때 집에 보면 비행기 처음 만들었던 뭐 라이트 형제 뭐 이런 거 들어오셨잖아요. 네, 라이트 형제. 네, 라이트 형 뭐 근데 그러면 최초의 공항은 어딜까? 인간이 만든 최초의 공항은 어딜까? 이게 근데 논쟁이 여전히 있대요. 근데 뭐 좀 찾아보니까 그 라이트 형제가 그 비행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회사가 썼던 그 활주로 거기가 인류가 만든 최초의 공항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1908년인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2018년이니까 공항만 놓고 보면 인간이 공항이라는 걸 만들어낸 지는 한 100년 조금 넘거나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 어릴 때 저희 집에 위인전기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위인전기들이 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지금 생각해보면 다 기업가예요. 위인이라고 나왔던 에디슨도 사실 기업가고 라이트 형제도 다 기업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하는 미국식 그 위인들은 대부분 기업가들입니다. 그럼 국제공항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네,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저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찾아봤더니 19년에 만들어졌대요. 네. 우리 한국에서도 19년이 지금 올해 되게 중요한 해잖아요. 지금도 TV 틀면은 3.1운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해갖고, 이렇게 그런 해인데, 국제 노선이 만들어진 게 1919년이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100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점이 안 돼. 네, 그래서, 공항이 그래서 30년대, 20년대, 10년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획기적으로 발전한 때가 언제냐면, 이제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50년대하고 60년대, 엄청나게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그렇긴 한데, 왜냐면 전쟁 때 항공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거죠. 요인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 군사적 항공기술이 민간 항공기술로 이전이 되거나, 군산복합 형태나 이런 민간 기업 형태로 넘어가면서 전후에 항공기술이 급작하고 그때 공항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50년대하고 60년대를 찾아보니까 이때를 항공산업의 황금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보잉사나 이런 데서 내놓은 레포트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황금기라는 거예요. 50년대 이후에 지금이 두 번째 황금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살레지카 이후라는 맥락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해할 때는 일본의 살레지카 투쟁은 전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후에 항공산업이 확장되던 국면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어떤 국면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운동적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저희는 그 두 번째 황금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면에 있는 안에서 지금 좀 공항 투쟁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냥 좀 이렇게 연구자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텐트에 나가실 때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런 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이거를 넘어갈 때 그럼 가장 중요한 기술적 발전이 뭐냐? 제트기예요. 제트 항공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몇 년에 승격하신지 아세요? 제주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아시죠? 대부분 아시죠? 네. 네, 여기는 안 써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하는 건데, 제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한 게 68년이에요. 68년에 승격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50년 되는 해였어요. 근데 50년 되는 해여서 과거의 50년에 대한 논의들하고 이제 제주의 다음 50년을 결정하는 그
제1공항 논의는 사실 제주의 다음 50년 논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미래 예측 변수로 들어와 있는 그런 논의들이었는데 작년이 이제 50년이 되는 해였어요. 근데 공항을 제주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48년인가 제주공항이 되고 그 전에 물론 하주는 있었습니다만 68년인가 국제공항으로 가는데 그때도 제주가 활주로를 만들면 활주로를 계속 확장하는 공사를 해요. 제주공항은 손가락으로 꼽는 몇 년을 빼고는 계속 확장의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확장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큰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활주로가 있으면 제트기가,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잉사가 대형 비행기를 발표할 때마다 전 세계 공항은 활주로를 넓혀야 돼요. 왜냐면 그 전보기가 들어와서 이착륙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나 이때 되면 제주 활주로를 넓히는 공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 제트 항공기가 대형화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항공기가 대형화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을 더 많이 나르게 되는데, 이제 제트라는 말에서 연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핵심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당연히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속도. 근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하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속도는 equal 제가 오늘 고등학교 지리학과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는 시간과 거리 간의 관계가 바뀌고 속도가 단다는 거는 시간과 공간과 시간 모두를 바꿔내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지도상에 물대는 거리가 아니라 속도의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내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제주가 저는 인천 살았는데 인천에서 제주의 거리는 걸어서 온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먼 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거리 감각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비행기가 커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되고 속도에 대한 것들이 바뀌면 그 공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바뀌거든요. 네. 어제 새벽에 생각할 땐 분명 재밌는 얘기일 거라고. 제가 수학 얘기만 안 했어도 좀 더 뭔가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들이 공간하고 시간을 같이 바꿔요. 핵심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 감각이 바뀌는 거죠. 그 공간에 대한 감각이 바뀌고 시간에 대한 감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7,000개가 넘는 공항이 있고 현재 이렇게 공항 관련돼서 1,200개의 현재 진행되는 그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두 번째 엄청난 항공시장 성장이라고 하는 국면들에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시아 항공시장의 성장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어요. 찾아봤더니 뭐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할 때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다른 이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전 지구에서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 개수가 23,000대 정도 된대요. 근데 10년 후 20년 잡으면 몇 대가 되냐면 47,000대. 그러니까 지금보다 약 2배 정도로 비행기가 늘어야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항공산업계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그 항공의 30% 이상을 아시아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예측이 언제 나왔냐? 이게
80년대에서 90년을 넘어가는 초에 나왔던 예측들의 그 성장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물류, 사람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비행기가 배를 넘어선 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중심적인 물류나 이런 것의 이동이 항공이 아니라 이제 비행기로 넘어가는 국면인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자신들의 영향권을 자신들 그 시장을 자신들이 지배하려고 하거나 거기 선점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특히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에서 아시아 허브공항 각축 경쟁을 벌여요. 이게 2015년에 나왔던 건데요. 거의 안 보이시죠? 햇빛 때문에. 여기도 좀 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아시아 지역 그 공항 확장이나 그건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공항들은 지금 다 확장하고 있는 공항들이고 엄청난 규모의 공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 제주 공항의 수용이 몇 명 이용했는지 아세요? 2,600요? 2,940만. 아, 그래요? 2018년. 아, 그래요? 그쵸. 근데 제주의 수용 능력, 공항의 수용 능력, 지금 현재 국제 우리 공항 1,800만으로 계산하는 게 제일 많이 잡은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넘어서. 예,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지금 중국의 베이징에 짓고 있는 허브공항은 지금 공항이 1,800만인데 거기는 수용 능량 설계 자체가 1억. 1억? 어휴. 엄청나죠. 네. 아무튼 이런 곳에 지금 아시아의 이 허브공항을 짓기 위한 각축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큰 공항들이고, 이 허브공항 말고 또 관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으려고 하는 공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항들이 많이, 특히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서 공항을 많이 짓고 있는데, 인도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5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어디 써놨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중국은 2030몇 년까지 200개인가를 짓겠다고 제가 읽은 것 같아요, 공항을. 인도는 39개. 근데 이 데이터가 제가 아직 상호 참조를 못한 거여서 조금 틀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그래서 지금 인도는 문바이 신공항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데인데요. 거기는 지금 한 39개 정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근데 인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놨는데 항공의 대중교통화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각지를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비용이 열차 요금 수준으로 비행기 값을 내리는 방식을 통해서 그 인도의 각 지역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들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아시아에서 현재 공항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뭐 전부 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과장이고 약간 왜곡이 있지만, 아시아 지역의 지리적 구조나 특성들도 약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으로 구성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섬으로 구성된 나라들에서는 비행기의 속도를 제공하는 게 약간 권리적 측면이나 이동권을 향상, 뭐 이런 측면적인 요소들로 약간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과 섬을 연결하는 문제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역공항 형태. 근데 그런 건 단지 지역공항 형태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 있는 거는 국제공항 형태인데, 요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항공이 대중교통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중교통이 무엇이 되는가에 따라서 교통시대라는 걸 나눠요.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주로 쓰고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교통의 시대를 구별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시대는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자동차, 버스, 혼합 시대. 그 이전에는 뭐 기차 시대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자동차하고 버스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가 항공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등장하고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가 대중교통의 일부로 들어오는 어떤 시대가
지금 이제 제 생각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제가 교통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 좀 지나게 되면 새로운 교통 시대의 중요한 축이 이 항공의 대중교통화라고 하는 이 현상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저는 제주 한 1년밖에 없어서 더 말씀도 듣고 싶은 게 제주 사람들도 항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대중교통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섬이라고 하는 지리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하고 더 많이 이제 결합되어 있겠죠. 근데 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 항공기 반값 같은 그런 공약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도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항공이 이런 대중교통화 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에서 이런 현장들이 많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500 몇 개밖에 없지만 1200개를 다 그리면 이쪽이 아마 더 많을 텐데요. 이쪽이 다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공항을 많이 짓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 아시아의 항공시장이 지금 엄청난 급속하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자본들이 파악할 때 가장 기본인 건 뭐냐면 근데 아시아에는 이걸 충족할 기반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뭐를 시장은 창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충족할 기반 시설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와서 이제 기반 시설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 시설에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고 근데 그게 이게 그런 물리적 조건이 없으면 이제 이게 아예 안 생기겠지만 근데 그 물리적 조건이 있는 걸 기반 시설이 그냥 뭐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와 예를 들어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결핍이라고 인식하는 조건들은 따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공항에 없고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거를 할 때 아시아에서 지금 그런 거를 할 때 좀 분석을 해보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하나는 아시아 시장이 자유화된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 해외여행 자유화 같은 거 있죠. 저는 제일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여행 자유화가 우리나라가 언제쯤 됐죠? 88년인가.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다른 아시아 지역들도 그런 규제나 항공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풀려나가서 그 이유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지금 국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자유무역 협정에 항공 관련된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옛날에 지금 WTO 체제지만 그 체제들 안에 항공 관련된 규제를 풀어가는 내용들도 그 자유무역 협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 이런 지역들이 그 체제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시장만 자유화가 된 게 아니라 항공 관련된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에도 자유화나 이런 영향들을 좀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아의 경제 성장이나 산업 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단계로 좀 진입을 하면서 중간 계급이라는 걸 규정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제가 찾아본 분의 그거에 의하면 현재 아시아 2015년에 전 세계 중간 계급의 41%가 아시아에 산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을 어떻게 되냐? 전 세계 중간 계급을 다 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중에 4명은 지금 아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계급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그쪽 학자들이 볼 때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거만큼 여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그래서 그 늘어나는 중간 계급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항공, 새로운 여행, 새로운 이동에 대한 창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런 국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이 도시화가 되면서 중국의 중간 계급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도시로 가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예전에 좀 있으면 이제 저희 명절인데 여기서 그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동의 용도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전까지는 이게 기차를 타고 가서 저 뉴스에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 중국 전략은 뭐냐면 다 비행기 타고 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간 계급이 늘어난다고 그럴 때는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그 거리나 공간을 대응해서 바꾸는 방법들이나 이런 방법들이 같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제가 직장을 못 다닐 때는 제주 올 생각을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저가 항공이 생겨도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지금은 직장 다닌다고 뭐 누가 뭐 결혼식 하면 그래도 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그 이동이나 선택폭이나 이런 것들 많이 달라지는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2033년이면 전 세계 사람의 중간 계급의 7명은 아시아 지역에 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인데 15년 정도 지나면 3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시아에서 발전하는 국가들이 항공 산업을 그 차세대 발전 산업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나 지금 몇 분 썼니? 괜찮아. 네네. 그래서 이게 공항에 막 찾아보면 공항에 막 일자리를 창출할 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고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세대 산업의 동력들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국가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브공항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영향 중에 하나인데요. 돈이 얼마나 공항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사업 중에 하나고요. 항공산업 자체가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8페이지에 넣었는데 저는 잘 찾다가 알았는데 알리바마? 맞나요? 알리바바? 네. 거기 알리바바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10년 안에 중국에서 모든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8시간 안에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택배 배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항이 확장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람의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물류 이동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전지구적 동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당일 택배, 당일 배달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주문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의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주문한 상품을 우리가 내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런 것들. 그럼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은 기본적으로 항공이라고 하는 그 경로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알리바바는 물론 이제 쓰지 않는 폐공항을 인수해서 자기네 기업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거였는데 아마 지금 전지구적 물류 시장이나 이런 이동들이 이 문제하고도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스테이그라운드에 대해서 밝힌 지금 현재 공항 문제 갖고 싸우고 있는 곳들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어디를 봤을까요? 제주가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없죠. 안 찍혔네. 네. 그래서 혹시 괜찮다고 하시면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이 지도 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욕 먹을까봐. 그래서 아무튼 싸우고 있는 현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긴 다 표시가 안 되어 있겠죠. 저희 제주가 지금 빠져 있는 것처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도 없어요. 일본도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 아프리카도 있고 유럽도 엄청나게 공항 갖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프랑스 사례를 하나 그냥 제가 아시아 사례만 좀 조사하다가 그쪽 친구들이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그냥 하나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유럽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친구들은 근데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뭐 유럽에서 지금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데는 이제 영국에 있는 히드로 공항 그 제3할주로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좀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지금 여기가 다 아시아, 우리가 부르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시아를 다 이렇게 찾아봐야지 했는데 인도에 너무 많을 거예요.
인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공항 갖고 싸우는 데가.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쪽만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이게 식민화도 문제가 있는 건데요. 영어권 나라에서 싸우는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아시아 사례를 모르고 있었는데 영국 히드로 공항 싸움은 계속 추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싸우고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그런 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쪽 지역에서 요새는 그 영어 매체들이 각 지역들로 조금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그냥 좀 영어 매체에 소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좀 몇 개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예전에 조금 이 정도 사례들을 조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도가 있는데요. 이 인도는 여기 싸워서 이긴 곳이어서 제가 좀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필리핀 먼저 제가 오키나와 해놓고 비행장 요걸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그냥 아마 많이 저희가 제주가 오키나와 교류가 많아서 이게 2010년 이후 사건이어서 다른 공항 사례들하고 조금 맞나 안 맞나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냥 좀 알려드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아마 좀 이따 혹시 되면 정현수 선생님이 더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키나와에서 미일군 사건 소녀 그 사건 이후에 미군 공항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려고 미군들이 했대요. 근데 이제 오키나와 주민들이 공항을 오키나와 현 내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현 외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이렇게 이제 싸움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해놓고 비행장 반대 투쟁이라고 해서 201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 되게 중요한 공항 반대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은 제가 여기 그래서 시장 선거하고 이럴 때 저 뉴스 이런 데도 좀 많이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다 하진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공항에 관련된 일본 해놓고 공항 사례고, 그 다음 필리핀인데요. 제가 이게 필리핀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 좀 아무튼 필리핀에도 공항들이 많이 짓고 있는데요.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 누구죠? 뭐라고 읽지? 두테르테 맞나요? 두테르테가 네 써놨네. 두테르테 대통령이 자기 경제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빌드예요. 나 이명박보다 더 심하다. 이명박보다. 이 이름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그래갖고 지금 필리핀에 엄청난 개발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짓는 프로젝트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항이 있는 거죠. 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줄여서 BBB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의 공항, 9개의 철도, 3개의 버스, 32개의 도로 다리, 4개의 항구. 6개? 네, 이런 거를 지금 지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말고 여기에 댐 10개의 다목적 댐. 우리나라는 다목적 댐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6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고 계시라고 제가 이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재밌는 건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반시설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PPP 프로젝트다 이러면서 하는데 마지막 P가 피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요구를 하는 피플 측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짓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플 측으로 누가 오냐면 필리핀 자본들이 계획안을 내는 거예요. 자본들 입장에서 우리 이런 기반시설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그럼 내면은 이거를 사람들의 요구니 PPP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 기반시설을 승인하는 거예요. 이런 짜고 치는 이런 네 아무튼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PPP는 원래
PPP는 원래 민간 합작하는 거를 PPP라고 그러거든요. 정부하고 파트너십 맺어서 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부가 이런 걸 짓겠다. 그래서 너희들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요구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플러스 P 해갖고 PPP 플러스 P 4P라고 하는데 그거를 주요 자본들이 자기들의 기반 시설 이걸 제안을 하는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참 사람 운명은 기본적으로 지리학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지리학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운명은 기본적으로 지리학인 것 같아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러니까 지리라고 하는 장소가 사람의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곳은 이제 시코곤섬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갖고 근데 한국 정보는 거의 관광 정보만 떠갖고 시코곤섬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아시아? 필리핀의 알래스카? 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곳이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필리핀의 알래스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낚시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이래요. 낚시가. 그래서 여기가 그 랜드 그래빙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그 자본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뺏는 현상들이 그 2000년대 이후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그거를 지칭하는 용어 자체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빙이라고 랜드 그래빙은 땅 뺏기라는 걸 뜻하는데요. 그 이제 발생하는 지역인데 여기가 저도 조사하면서 되게 좀 진짜 우울했던 데인데 뭐냐면 2014년 11월에 그 태풍이 불었대요. 되게 큰 태풍이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요란다? 뭐 헤이안? 뭐 이렇게 부르는 태풍이 불었는데 그래서 그 섬에 살던 분들의 거주지나 이런 게 다 파괴가 된 거예요.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이 그 바다에서 어장이나 그런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집을 짓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해안가에는 집을 못 짓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전의 이유인지 뭔지는 제가 조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해안가에 집을 못 짓게 하고 근데 집은 태풍 때문에 파괴가 된 상태이고 집은 근데 자기들이 생계수단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자 그 근처에다 집을 지려고 했는데 거의 집을 질 수가 없는 상태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옆에 있던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숲에 집을 짓고 살려고. 근데 거기가 공유지예요. 국유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무단점거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 섬을 관광 명소로 만들려고 하는 자본이 거기에 공항하고 호텔 부지를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그 섬에서 그 숲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본은 그 섬의 70%를 땅을 갖고 있대요. 다음 두 번째는 블라칸이라는 곳인데요. 파이팅. 네. 블라칸이라는 곳에도 지금 굉장히 큰 블라칸 공항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의 주요는 필리핀의 양대 자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산미구엘이라는 그룹이 있나 봐요. 그 그룹이 이제 공항을 짓겠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실 관광 문제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마닐라 공항이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 혼잡 단계를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단계까지 실제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항을 필리핀이 이제 짓겠다고 그래서 마닐라시에 있는 50km 떨어진 곳에 블라칸이라는 지역에 연간 1000만 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700가구 정도가 거기서 추방되어지고 여긴 바다도 매립을 해야 되고 농지도 상실되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11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데 자기들이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이주, 정부 쪽 용어로 하면 이주죠. 뭐 제 용어로 하면 추출인데 그러니까
성산도 마찬가지인데 다 TV를 보고 알아요. 두테르테가 TV에서 여기 공항 짓겠다. 사람들 이런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 삶에 결정적 문제가 되는 건데 누가 와서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보하는 것들이 아니라 TV를 보고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네. TV를 보고 알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푸놈페 뭐 있는데 여기도 2,600 헥타르 그래요? 여기도 이제 엄청나게 큰 공항을 짓나 봐요. 세계 최대 공항 수준의 어떤 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의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권. 그러니까 공항을 저희도 그렇지만 공항을 지려면 토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소유권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여기는 사람들이 토지를 굉장히 저가로 그 건설공사하는 쪽에 넘겼나 봐요. 그래서 2018년 4월 10일 얼마 안 됐죠. 작년에 2,000가구가 모여서 이 토지 수용 때문에 분쟁이 있으니 국가가 개입해 공정하게 처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토지 수용 절차를 중지해달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인데요. 요 토지 수용과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도 티오만 섬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고. 맞나? 티오만? 제가 한글로 뭐라고 하는지 못 찾아봤는데 여기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래요. 근데 여기에 2003년부터 이제 공항을 짓겠다고 했다가 2009년에는 취소를 했대요. 근데 거기 산호초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래요. 지금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2003년에 계획이 나왔는데 2009년 취소가 됐는데 그때 영향이 산호초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중대해서 공항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공항을 짓겠다고 계획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베르자바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해안 리조트랑 뭐 공항 이런 것들을 져서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싸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 지역인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2022년까지 45개 혹은 50개의 공항을 짓겠다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나라를 딱 하나만 뽑아라. 그럼 물론 저희는 제주를 뽑아야겠지만 인도네시아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인도네시아예요. 지금 빨간 데는 이미 공항이 있는 곳이고 노란 곳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주황은 짓고 있는 곳이고 노란색은 지금 제한된 곳이고 검정색이 이제 취소가 된 곳인데 아무튼 다 합친 게 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뭐 지역공항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있겠지만 인도네시아가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10개 정도의 새로운 주요 전 세계적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관광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이유로 공항을 짓고 있는 뭐 제주하고 상당히 비슷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공항을 짓고 있는데요. 최소한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공항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장소만 뭐 그 조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50개 정도의 장소가 공항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나 되게 중요한 내용을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가 제가 인도네시아인데 말레이시아 사례를 넣어놨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아까 뭔가 중요한 걸 좀 빼먹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쪽 동남아시아 지역이 기반시설을 짓거나 이럴 때 되게 중요한 문제가 토지를 수용을 해야 되는데 토지 수용을 하는데 이게 원주민이나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이게 강해서 원하는 시기에 토지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말레이시아가 공익 목적의 건설 시 토지 수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일종의 토지 수용법을 만든 거죠. 토지 수용법을 만들어서 공익 목적, 즉 다른 말로 하면 공항을 포함한 기반시설 공항 확장 시에 이거를 국가가 대체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만들어요.
핵심은 이렇게 되면 오게 되냐면 외국 정부나 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토지 분쟁을 일단 국가가 중재를 하게 되고 일정한 메커니즘 안에서 그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토지 수용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토지 수용이 언제 만들어졌냐? 일제? 네. 오 그렇고 60년대 때 이때 이제 댐 이런 거 할 때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 지명으로 국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발생하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 토지 수용법이나 이런 거의 핵심적 특징은 뭐냐면요. 법적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기 위한 특징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영토하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과의 동의를 통해서 영토를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적 소유권을 제약하는 방식의 토지 수용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원하는 건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 배제하는 거를 정당화하려는 방식으로 토지 수용법이 작동하게 돼요. 그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60년대 때 제도적 기반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가 사람들의 동의 없이 어떤 이유로 공익이라는 이유로 그걸 추진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지금 그런 법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국을 벤치마킹 하지 않았을까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50개 지역의 곳에서 싸움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제가 카라왕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자바섬에 있었던 공황 사례, 그 다음에 케르타 자티 공항이라고 하는 것도 자바섬에 있는 공항 사례인데요. 이쪽 몇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두 번째 케르타 자티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뭐냐면 그 공항 부지가 됐는데 마을 사람들이 공항 부지가 되면 사람들이 들어와 측량이나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 측량을 하지 못하도록 마을 입구에 이제 쌓고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그 막은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인도네시아 공항 그 운동하시는 분들은 국가 폭력이 가장 잔인하게 들어갔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찰들이 와서 주민들을 향해서 고무탄 같은 거를 쏴서 실제로 그 다치고 이랬던 현장입니다. 제가 2006년에 홍콩에 그 WTO 반대 투쟁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홍콩 경찰들은 진짜로 총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린 체류탄 이런 게 아니라 고무총탄이 나가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데모를 한국에서 해야 되는구나. 아시아에 다른 나라 가면 여기는 고무총탄을 쏘는구나. 그런데 언젠가 이명박 때인가 언젠가 그 고무총탄 수입한다 그래갖고 정말 무서운데 그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그 할 때 그 대테러 진압용 같은 거로 쏘는 그런 탄이거든요. 고무총탄이. 그래서 그걸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쏜 아주 몹쓸 나라예요. 근데 그런 게 왜 발생하는지가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다음 롬복이라는 곳에도 이제 짓고 있는데 롬복이 어디냐면요. 그 윤식당이라고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는데 윤식당이 했던 곳이 롬복섬이라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공항을 짓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는 켈랄라주의 아라뮬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절이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인도에 있는 아라뮬라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고 뭐 이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공항이 바로 옆에 짓겠다고 나온 거예요. 네, 우리도 유네스코, 우리 성산도 일출봉도 유네스코인가요? 유네스코 옆에는 항상 공항을 짓는군요. 인류의 문화유산이니까 문화유산을 좀 더 가까이 보라고 하나 봐요. 참. 아무튼 이 아라뮬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공항을 짓겠다 해서 여기 분들이 이제 싸우고 있어서 2014년 5월에 공항을 취소시켰어요. 여기가 공항을 취소시킨 사례여서 그 다른데 어떤 사이트 갔더니 이 사례를 되게 많이 이렇게 전파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 무슨 그 내셔널 그린 트리뷰널이라고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여기서 이제 그 철회를 했는데 이유가 공항 프로젝트가 해당 지역에 재난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 다음에 공청회가 요구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개발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공사활동을 이제 중지할 거를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이겨서 이제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사를 중지를 한 사례라고, 그리고 아라밀라 상태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환경 법원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뭐 제가 뭐라고 옮겨야 될지 몰라서, 제가 이쪽 법제도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좀 싸워서 이겼다라고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아시아 공항들 쭉 보면 지금 제일 몇 가지 특징들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항공산업 확장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관광주도 성장 전략 같은 거,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들은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커서요. 그것들이 공항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 그 과정에서 원주민, 농민, 그다음에 토지 수용 과정에서 공동체 분열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공동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성산도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겠죠. 토지 수용에서 발생하는 공동체 분열은 이게 굉장히 아픈 일이고 잘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밀양 그 송전탑 문제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평생 같이 지내던 마을 사람들하고 척을 지거나 등지고 하게 되는 그 일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거기서 농성할 땐 하루에도 두세 번씩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제가 외지인데도 이렇게 볼 때도. 근데 그런 상황 내에서 이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아시아 현장들에서 다 모두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수용이 대부분 농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부분 농지일까? 근데 너무 당연하죠. 공항이 워낙 크니까 도시에 못 짓고, 근데 도시랑 너무 떨어지면 공항의 가치가 없고, 그럼 공항의 배후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공항의 배후지 중에 그 정도의 그걸 갖고 있는 건 농지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농지가 상실이 되고, 농지는 농민들이 박탈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크게 만들어지는 데는 뭐가 되냐면 거기까지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화가 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어로트로폴리스라고 해서 뭐 일종의 이제 공항 대도시 같은 개념이 생겨서, 지금은 공항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항 뒤에 있는 배후 지역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비슷하지는 않은데, 우리 국제공항 이거 할 때 뭐 웰컴 시티인가 해갖고, 그거는 이제 약간의 에어시티 개념인데, 지금은 더 큰 도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인가 지역은 유엔의 농민에 대한 권리 침해 문제로 공항 문제를 제소하려고 준비하는 팀들도 있으니까, 이제 농지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문제들을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아시아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냐면 토지 수용을 하려면 토지권이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주인이다. 근데 원주민이나 이런 분들 중에 관습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할 때 너네들 권리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형태,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여기 파푸아면 인도네시아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토지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간접적 권리, 이런 거 뭐 증명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지상교통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서페이스 트랜스포트라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자림 문제 생각하시면 돼요. 공항을 질 때 공항이 교통의 그거잖아요.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상교통도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지상교통을 연결하는 과정에서도 토지 수용이나 추출 과정들이 이제 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샘 라투랑 에어포트는 거기로 가는 길들을 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같이 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토지를 수용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본들이 어디를 또 요구하냐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숲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숲을 너희들 주면 돈이 더 적게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를 때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요새 기가 프로젝트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큰 대규모 프로젝트들인데요. 근데 옛날부터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정부들이 메가 프로젝트에 꽂히나? 왜 이렇게 큰 프로젝트들을 하려고 하나? 근데 이제 민주주의 이론이나 이런 데서 좀 다루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역사에 남고 싶어 한대요.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에 남고 싶어 하는 거대한 족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거를 지도자 개인적으로 본다면 남기고 싶은데, 메가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만드는데 수십 년 걸리고 만들어 놓으면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크다 보니까 대부분 메가 프로젝트는 항상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싫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정을 내리는 게 그 메가 프로젝트의 신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해요. 그런데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국가를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어쩔 수 없었다. 모두 반대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국가를, 그렇죠.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어내게 된 신화의 결정판이 어디냐? 그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볼 때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때 그 KBS에서 광복 60년 그 기념 프로젝트로 한반도의 대한민국 신화 프로젝트 같은 걸 쭉 했어요. 그래서 4대 신화 프로젝트를 했는데, 신화 프로를 냈는데,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그냥 우스라고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 중에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때 만들어진 국책사업의 추진 방식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책사업의 추진 방식의 기본 전략으로 돼요. 너희들은 반대하지만 이건 국가를 위해서 향후 30년이 지나면 우리 모두 잘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의나 이런 걸 받을 생각은 없어요. 왜? 동의를 받으면 이건 못하는 프로젝트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는 방법으로서의 권위주의에 의존해요. 누가 해야 돼? 독단적으로 해야 되니까 대통령이나 누구든 최고 권력자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표라면 하고는 그래서 공표를 언제 하냐? 사람들이 반대할 거니까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해요. 어디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TV에서 TV 보겠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그렇게 하고 공표하고 사람들이 반대하면 결국은 이게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쭉. 그 방식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국책 사업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 연구원생 최양수 선생님이 예전에 그래서 옛날 그 책을 볼 땐 한국의 정부들이 계속 메가 프로젝트에 매달리거든요. 이게 근데 박정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화가 되고 정부가 들어서도, 예를 들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노무현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로 갔을 때 주요한 국가 프로젝트나 메달 프로젝트는 굉장히 나온 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지역 발전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또 메가 프로젝트들 환경 수용 능력 평가인가 이것도 거치지 않고 뭐 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네, 사전 타당성 조사 예타. 사전 타당성 조사도 안 받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타당성은 누구의 마음에 있다? 타당성은 네 그분의 마음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가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왜 평범한 인민들의 일상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 그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
그 수없이 많은 큰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너무 반복되는 문제들인데 잘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로 바뀌고 나서도 또 정권이 바뀌고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 제2공항을 우리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 고위 관료 엘리트들은 실제로 이 공항이 짓고 30년이 지나서 수익이 창출이 되고 이러면 봐라, 이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젝트였고 성공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이렇게 될 확률이 제 생각에 높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약간 심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 이런 데서는 밀고 가는 주요 방식이고 한국은 그게 국책사업의 기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 것이죠. 그 다음에 공항도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MBC에서 그 최지우하고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정재가 나오는 에어시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다만 에어시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대사 중에 최지우가 그 공항 무슨 매니저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이정재는 거기서 상주하는 그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진짜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게 멋있냐 그랬더니 아니 배 나온 이상한 아저씨만 몇 명 돌아다닌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최지우가 그때 무슨 말 하냐면 지금의 공항은 비행기가 이착륙과 이런 곳이 아니라 공항 자체가 하나의 시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이제 에어시티라고 하는데 공항이 이착륙이 아니라 공항에 위치한 지역과 공항 자체를 하나의 도시로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전략들이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에어시티인데 그 에어시티 개념이 지금은 더 발전을 해서 발음도 어려워. 이게 번역이 잘 없더라고. 그래서 에어로트로폴리스? 그 메가폴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도시라는. 그러니까 공항을 기반으로 일종의 대도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지금 유치한다고 그럴 땐 거기에 사람을 많이 끌어들인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항에 기반한 성장 전략으로 그 도시를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도시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국면이어서 그 도시간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도시들이 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국제공항 중심으로 도시지역들이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는데 이게 특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들이 도시를 만들어 나갈 때 되게 중요한 전략으로 세우는 거죠. 근데 그 도시는 기본적으로 공항의 배후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도시인 거예요. 거주민들이 가서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주공항 옆에 만들려고 했던 데가 웰컴시티잖아요. 왜 웰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의 성격 같은 걸 드러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것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국제 단체들도 있는데 뭐 GAAM, ICSA, 스테이 그라운드 같은 국제 조직들도 있고 제가 이제 자료를 찾은 곳들은 주로 이 조직들에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특히 이제 스테이 그라운드 같은 데는 그냥 요새 요 운동들이 어떤 추세로 가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조사를 했었는데 이쪽 그룹들은 목표는 항공산업 자체가 축소가 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지구조 항공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규모로 전환을 시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좀 많이 고민하고 있고 특히 의제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하고 항공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제기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항을 가지고 싸움을 진행한다고 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매항리나 이런 데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전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수용 문제나 소음 문제나 공해 문제 같이 그런 문제들이 전통적인 이제 그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주로 농지들이 상실이 되고 있다 보니까 농지가 하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들이나 농민들의 권리 문제,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뭐 이런 확인 문제들이나 그 다음에 인권, 그리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 문제들. 항공산업이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조사했던 보고서들에 의하면 어떤 연구들도 있냐면 과연 21세기에도 항공산업이 가능하냐 이런 그 질문을 던지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가스나 그 온실가스나 이런 문제들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개념이 지속 가능한 항공,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처럼 지속 가능한 항공 산업을 하자. 뭐 이런 거죠. 언제쯤 지속 가능해질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도 저희 일하는 곳에서 기후변화, 제주의 기후변화 현장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제가 제일 먼저 공항 가야 된다고. 그래서 공항 가야 된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공항이 기후변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친구들의 얘기는 항공의 점진적 축소. 그러면 항공산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방식의 정의로운 전환 같은 걸 요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근데 교통에 대한 필요를 다양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시아에서 공항이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조사 중에 하나에 있는 건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다른 대안적 교통장치 자체가, 그러니까 공항만 기반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의 기반시설 전체가 다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들이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거리 경제. 이제는 생활이나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동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한 이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 20년, 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관점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최대한 그 어떤 범위, 지역, 거리가 도대체 어느 건지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어떤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유형의 정주에 대한 권리,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은데, 이쪽 친구들이 그래서 단거리,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좀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권과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드로, 뭐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그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그러니까 공항 안에서 진행되는 저항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갖고 오진 않았는데 거기서는 공항의 이 출입국 출입 절차들이나 공항의 확장이나 이런 것도 자체가 일정한 인종적 정책의 연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항이 어떤 문제들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아시아는 아닌데요. 제가 아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제가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게 불어예요. 불어인데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 프랑스의 노트르담 데스란데,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그런 지역인데, 여기 공항 건설 계획이 2010년 이후에 있었는데 여기가 2018년 1월 17일자로 공항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지난주죠, 1월 17일 파티하자고 모여서 1년 됐다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데인데, 제가 약간 먼저 제가 이 싸움 방식을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아시아 사례는 아까 인도 켈랄라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하게 싸움을 이긴 사례고, 그냥 다른 데 사례를 좀 찾은 데가 이 사례인데, 이 친구들이 자기 사례가 되게 중요한 사례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장소도 있으니까 모이셨을 때 좀 잠깐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 친구들 구호인데요. 이 친구들 구호인데, 이게 원래 밑에 사진은 영어로 써있는데, 저 프랑스어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Against Airports and Its World예요. 그러니까 공항이 있는 그 세계에 넘어서는 방식의 어떤 걸로 하는 게 거고, 이 공항 부지 앞에 들어가는 데를, 여기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제가 알고 있는 프랑스는 뭐 싸우면 일단 맞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뭔가 바리게이트 세운 거예요. 거기 부지 안에 들어가는데 바리게이트 앞에 자기들 구호를 하고, 그 히드로 공항 때문에 그 히드로 영국 좌파들이 이제
이거 하는 사람들 가서 인터뷰를 하면 자기들 구호가 너무 아름다운 구호라고 공항을 넘어서 그 세계 공항뿐만 아니라 공항에 있는 그 세계 자체를 어떻게 넘어설 건가라는 고민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밀고 측정하고 밀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이거는 예 그쵸 여기 그 친구들 공식 페이지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제 묻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긴 프랑스여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너희들이 할 리가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밀고 들어오면 여기 부지에 주민 활동가 그 프랑스니까 또 굉장히 다양한 인종적 색채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여기를 지키려고 이제 했는데 경찰들이 몇 번이가 밀고 들어왔는데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예, 좀 보시면 빨갛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고 그리고 아마 이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제 이게 그 프랑스에 있는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트랙터나 이런 거를 몰고 와서 그 부지로 들어가는 길이나 이런 데를 쭉 다 막고 그다음에 공항으로 가는 길을 노동자들이나 이런 거 트럭이라도 막고 이렇게 이제 같이 공동해서 싸웠던 뭐 그런 그 기억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되게 하고 여기 이게 뭐냐면요. 그 여기 프랑스라서 자기들이 여기가 자기들이 21세기에 자기들이 꾸며온 이었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뭐 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약간 그냥 프랑스적 맥락이나 전통이 있는 건데 자기들이 만들고 싶었던 어떤 뭐 근접해 가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것들을 만들어볼 실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점거할 때 뭐 이런 거 안에 이제 세우고 뭐 그랬나 봐요. 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 사진 왜 갖고 왔냐면 따지고 보면 우리 천막처럼 비슷해요. 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거죠. 그냥 뭐 제가 그냥 농담을 말하면 전 세계 운동가들 중에 그 점거 애호가들이 있어요. 왜냐면 점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점거 운동은 기존 전체 체제에 맞서 싸우는 싸움하고 약간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점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을 제한시켜 놓잖아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질서를 예시하는 운동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거 운동했을 때 그 예시적 질서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사실은 그 공간이라는 거를 만들어간 사람들 안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상호 간의 어떤 교통의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이 공간 전체를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10년 정도 넘게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싸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10년? 아까 살리즈카는 50년째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미량이 10년 싸웠잖아요. 항상 꾸면을 7년을 믿네. 미량이 10년 싸웠잖아요. 10년이야. 역사는 15년이 되는데 근데 한국에 싸움이 있든 없든 기본 인프라만 가지고 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게 작년 통계가 9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싸워서 거기 공사 못한 날이 약간 거짓말에 가까워요. 토지 수용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일상적 싸움으로 국가 기관시설이 생기는데 한국이 걸리는 시간이 9년이나 10년 정도 걸려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다 부셔. 밀고 들어와서 이제 이제 부시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내가 더 갖고 왔던 것 같은데 이거로 끝내면 좀 사진이 내가 너무 희망을 안 주네. 뒤로 돌려. 희망을 안 줘. 뭔가 좀 제일 비슷한데 요걸 할까요? 요 9호로 요거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프랑스 사례인데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싸울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살리즈카도 사실 싸울 때 사람이 좀 많이 죽고 그랬던 문제들도 있고. 근데 한국 방식하고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그냥 들었던 고민은 지금 저희가 기본 계획 단계잖아요. 기본 계획 단계인데 이 실제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되면 실제로 그 부지를 어떻게 이제 지킬 건가라는 문제가 이제 항상 발생을 다른 사례들 보면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은 살리즈카 같은 데도 근데 뭐 지금도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만 뭐 한 평 나누기구 같이
소유라 물에서 실제로 그 땅을 이제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운동에 좀 중요한 문제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로 안 갈 수 있게 네 아무튼 좀 그런 문제도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 친구들은 지금 공항에 반대하고 있는 운동의 스펙트럼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면 굉장히 이제 다른 하는 스펙트럼이라서 저희가 다 그럴 수 없지만 그래서 지구의 어떤 곳에서는 공항이 없는 세계 이런 걸 꿈꾸는 친구들도 있다. 그래서 런던에서 얼마 전에 운동했던 그 친구들 걸 보니까 공항이 없는 런던을 상상하라 이런 구호 같은 걸 했더라고요. 근데 런던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항이 없는 그러니까 공항을 반대하는 공항이 없는 제주 그런 건 어떤 걸까? 제가 뭐 거기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문제를 사고할 때 뭐 그럴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무동력인 태우를 타고 돌아다니는. 네, 뭐 처음부터 예상했습니다. 시간 안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1시간 20분 동안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공항 혹은 공항 건설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퀴즈도 들어가서 저희가 공항이 처음에 언제 생겼는지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항은 어떻게 생겼는가, 주로 어디에 생기는가, 그 어디가 세계로 봤을 때 지역으로서 어딘지, 그리고 그 국내에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는 방식으로 어디에 생기는지도 얘기를 들었고, 공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들, 공항이 만들어지는 논리, 어떤 제도가 그것을 떠받쳐주고 있는지, 어떤 계획으로 추진되는지, 공항이 실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가 제일 듣고자 했던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특히 아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그 지금 들려주신 프랑스 얘기라든가 그 조금 조사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더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논리로 지금 싸우고 있는지, 공항 건설과 관련된 아까 주요한 쟁점들을 정리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논의하는 시간에 더 여러 말씀을 꺼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신음소리와 한숨이 깃들었던 그런 발표였는데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신가요? 어떻게 할까요? 논의를 바로 이어가도록 할까요? 아니면 잠깐 쉬고 한 타임 쉬고 할까요? 쉴 시간은 없을 것 같고 4시부터 네. 다른 사람. 아, 그럽시다. 그러면요,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특히 어떻게 싸우는지와 관련해서 그 지금 프랑스 사례에 대한 말씀을 더 들려주셨는데 발표 시간에 혹시 시간이 짧으셔서 없죠? 네. 그러면 바닥났습니다. 아는 거 없어요. 네. 자,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더 듣고 싶다, 궁금하다, 혹은 그러니까 나도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꺼내주시면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나눌 겨를밖에 없네요. 프랑스는 작년에 저희 계속 천막에서 촬영을 하시는 그 강한방울님이 낭트에 다녀오셨거든요. 근데 낭트 지역의 공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 성공 사례로, 그러니까 그 마카롱이 이 공항 준비하겠다라고 나름 성공 사례로 취재한다고 가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저기 계시다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만큼 아주 희망적이진 않은 거예요. 직접 본 모습이. 왜냐하면 거기 점거하셨던 분들하고 마을 주민들 간에 또 갈등들도 계속 계셨고, 이게 공항 계획이 중단됐으니까 마을 주민들 이제 너희들 나가라. 그리고 점거하신 분들도 거기를 나름 생활 표전으로 가지고 계셨었고, 결국 아까 관계적으로 증확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항 계획 중단하고 동시에 또 나타났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점거하셨던 분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또 이렇게 막 철거 못하게 되고, 또 굉장히 약간은 갖고 오셔서 더 혼란스러웠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아까 프랑스 공항 사례가 그나마 굉장히 장기 싸움을 통해서 이게 공항이 철회가 됐지만 되게 많은 숙제를 또 남겼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갔다 오셨던 그 강한방울님한테 좀 더 정리된 얘기들을 또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라도 같이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뒤에 누가 있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또 저희 사례 잘 몰라갖고요. 근데 이제 찾다가 그러니까 아까 인도 케랄라 사례 같은 데서는 주로 거기가 뭐라 그러더라? 그 옛날에 여기는 저기
사티아그라하? 그러니까 왜 그 뭐 옛날 저희 간디나 이런 거 볼 때 나왔던 그런 운동 방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통적 이름과 그런 것들 형식들을 빌어서 이제 그 자기들의 문화나 이런 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기는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전개해서 싸워서 일정 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법 제도적 절차나 이런 걸 거쳐서 이제 그 취소를 시켜낸 이제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쪽 프랑스는 또 굉장히 좀 다르게 하고 또 아마 다른 문제들이 더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배워보겠습니다. 근데 프랑스 사례는 제가 지금 직접 공부할 생각은 많이 없는데 갔다 오신 분이 있으니까 더 많이 더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혹시 이걸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성산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계에 있고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중단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이나 뭐 혹시 번뜩이는 아이디나 뭐 이런 혹시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머리를 벅벅 긁고 계세요.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까?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도 아닌데 무슨 질문을 해볼? 네, 선생님 너무 하시네요. 네.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는 며칠 전부터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오늘 보니까 항공산업에 저항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보면서 며칠 전부터 항공산업에 저항하는 국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현안으로 국토부와 각 지역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토건 개발 사업을 향해서 전국적으로 그 당사자 지역이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노력을 했다가 지역 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갈라서 좌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여기처럼 진짜 저는 사실은 지금 싸움을 공항 자체가 필요 없다 새로운 전환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저도 오늘 굉장히 제 생각이 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합의, 마인드, 새로운 전환으로 까지 한다면 한국에서는 힘들겠죠. 근데 저는 어쨌든 토건 사업의 핵심이, 토건 개발의 핵심이 국토부를 에워싸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엔에서 아까 토지 수용에서 농지 감소하는 부분 전 지구적인 운동으로 확장을 하려면 농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토양이 중요하고 이런 개념인데 사실 이것이 중요한 개념 중에 저도 하나라고 생각하고 성산도 역시 거의 대부분 농지 지역이고 제주도 난개발 지역도 이제 농지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유엔에서의 어떤 국가 권력한테 뭐 공고 정도만 비춰지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강력할 수 있나요? 이게 심의 좀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유엔에 찾아가서 뭐 항의 뭐 이런 운동으로 가야 되나요? 오늘 이후로 저를 천막에서 못 보게 되네요. 토지 수용 문제하고 항공 문제는 다른 것 같은데 그 항공산업 자체와 관련해서 싸움 문제가 아니라 항공산업 자체와 관련해서 아까 좀 기후변화 때문에 항공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항공기 연료가 지금 다 석유잖아요. 그래서 다른 연료가 아직 없는 상태죠. 항공료가 제일 비싸다. 제가 알기로는 석유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료가 제일 비싸다고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죠? 그런 자료를 찾으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그 피크오일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이 석유 고갈 내지 그 피크오일 때문에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가 한편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지금 또 다른 측면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악영향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항공산업이 이동 수단으로서 계속 확대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항공산업과 관련된 글을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없었던가요? 아까 기후 변화 얘기는 잠깐 나왔는데 그 석유 문제, 연료 문제, 석유 고갈 문제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는 오늘 가면 후회 하겠어. 제가 이렇게 훌륭한 연구자는 아니에요. 네, 고민을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냥 갖고 온 건 스테이 그라운드라고 하는 친구들이 얼마 전에 발표한 포지션 페이퍼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향하는 7개의 주제가 있고 자기들이 반대하는 6개가 있다라고 해서 뒷부분에 6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 6개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오퓨얼. 그러니까 지금의 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한다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구상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약간 제 느낌에는 그 전기 자동차로 가는 문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비행기도 왜 지금 보면 언젠간 전기로 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근데 이제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로 가면 자동차로 인한 문제들을 줄어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필요하고 도로로 가는 분들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실 이제 좀 안고 있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서 연료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어떤 방식들 이런 방식들에 대한 좀 명확한 반대 입장 같은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라 지금 환경 문제나 자원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기술 체계적 문제 해결 접근 방식들에 대해서 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 메커니즘을 모르는데 김장현 박사님의 말씀이 더 좋았을 텐데 그 유엔에서 이제 농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흐름에 지금 진행되는 현장들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위배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좀 하려는 방식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중간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이 되게 이제 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다양한 생각하는 층위들 다양하잖아요. 제일은 이제 실제로 가장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아까 프랑스 점거 문제도 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을 텐데 이게 이제 실제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혹은 토지를 박탈당하는 이제 주민이나 원주민분들이 있고 여기 결합한 또 시민사회나 도민사회도 있고 여기 다양한 형태도 활동을 하는 그룹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인데 그 중간에 있는 어떤 층위에서 이분들하고 이 전지구적 층위를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농민의 권리 문제, 그다음에 토지 수용 그런 문제들을 좀 지금 맥락에서 다시 좀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지 수용 문제라고 할 때는 그런 어떤 자기 재산권 상실 같은 느낌이 좀 컸다면 그 재산이 개인의 재산 상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떤 공동의 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 재산이 상실되고 있다는 문제로 조금 맥락을 좀 전환시키려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라고 하는 게 딱 너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존이나 인간의 공동의 부, 이 지구의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로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답은 안 됐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연구하신 사례 중에 그 민간기 공항이 아니고 군 공항인데 반대를 했던 그런 지역도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 일본 그 오키나와 사례 같은 경우는 명확한 군사 공항이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좀 저도 고민인데 주로 이제 관광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공항 설계할 때는 국토 방위의 성격들이 기본적으로 설계 디자인 안에 들어가요. 이제 현대 인프라 설계는 이 인프라하고 국토 방위의 문제를 분리시켜내는 것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는데 근데 다른 지역에서 지금 실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제가 올해 연말에 이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고민한 지 이제 며칠 안 돼서 근데 그런 문제가 가지고 좀 이렇게 아직 써 있는 레포트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특징이 약간 제주가 갖고 있는 약간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공항이 군사공항적 성격을 띌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되게 좀 날카로운 비판의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제주공항 운동에 좀 중요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군사적 용도로 쓰인다는 거.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아주 이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공항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성격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속도로가 군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기반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적 성격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건 전시에는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는 네, 다 아는 네, 얘기지만 설계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네. 군사적 문제로 지금 하는 데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지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는 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는 정영신 선생님 때문에 그 제주의 90년대 초반에 송악산 운동 이런 거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송악산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가 좀 찾아본 사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주에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좀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송악산 운동할 때는 그리고 이제 주민하고 도민사회 주민하고 이른바 도민사회라고 하는 요 사회 사이에 잠재적 갈등이나 균열의 요소들이 여러 군데가 제주에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군사적인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악산 문제를 할 때는 군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문제로 같이 어떤 그룹을 형성할 수 있었는데 개발 문제, 그 지역을 관광 개발하고 한다고 할 때는 주민하고 도민사회 운동이 조금 나뉘어져서 좀 상처가 되었던 사례를 제가 좀 작년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이 제주에서도 좀 그냥 제가 그냥 아직 제주를 아직 많이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제주 운동에서 갖고 있는 좀 몇 가지 좀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좀 속성이 있는 어떤 지점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 단거리 경제에 대해서 혹시 출처나 자료들을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단거리 경제 개념에 대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이동권의 문제 하고 그러니까 주거의 문제하고 정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서 앞으로 전지구적인 운동도 이 단거리 경제에 대한 개념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네, 일단 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약간 이런 곳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정도여서요. 네, 다른 내용은 제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그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볼 계획이 있습니까? 좀 이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일 것 같긴 한데 여건이 어떠신지? 네,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원래 칭찬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좀 조사를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중이에요. 공항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대강 찾았을 땐 좀 많이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많이 비슷한 것 같고.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형성하고 있는 기본 구조들을 조금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같은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같이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것만큼 우리도 좀 더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개인적으로 좀 더 찾아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아시아 지역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했듯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중국 관광단지 뺏어가도 제대로 저항을 못했듯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 저항의 수단이나 절차, 제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덜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필요한 건 사실인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운동 투쟁을 해나가는 이슈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적 절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지금 개발 독재 시대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진짜 경부고속도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식의 SOC 사업의 절차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건덕지들을 그쪽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또 상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들, 절차들. 왜냐하면 공항건설이라는 게 거대 프로젝트고 어느 나라에서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저는 선진국이라는 말은 쓰기 싫지만 어쨌든 그런 데서 이 공항 하나를 짓거나 활주로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과정들이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접근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도움만 된다면, 네, 다 찾아서 어떻게든 제가 읽을 수 있다면 읽을 수 있는 거고, 그 공부하는 게 제 개인적 공부로 남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좀 약간이라도 기여가 될 수 있다면, 네, 선생님 말씀처럼 다 찾아보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은교님 발표하는 여러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앞으로 찾아보겠다, 아직은 잘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많이 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걸 조사하고 있는 과정 중이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이 텐트 속에서 그 발표를 하니까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더 많이 확인되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고민하고 조사해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뭘 물어봐야 되는지 물음을 형성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특히 좀 시야를 넓게끔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물음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 저 궁금한 건 이런 거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공항에서 싸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점거 애호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한 게 비공식 용어야. 네, 좀 궁금해요. 점거운동이 그래서 뭔가 반대운동의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아까 예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미래에 있는 것을 먼저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근데 실제 그게 그 프랑스 사례에서는 그 운동이 어떤 의미에서는 승리일 수 있을 텐데 그 승리 이후에 운동을 했던 점거자들과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민 사이의 어떤 갈등이 그 이후에 불거졌더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점거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시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뭔가를 선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그 관계성, 가령 저희들이 아까 장 박사님이 소개를 연구자 공방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 공간을 그 천마총 카페로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렇게 조사하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공간을 카페 삼아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뭘 알았으면 좋겠는지 아직이라고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그 아직 이유가 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을 건네주신다라면 이게 이 공간 안에서 저희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관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 용도의 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점거 방식 저 질문해도 됩니까? 네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토지 수용, 그러니까 시식이 인가가 받고 보상 절차라면 토지 수용이 대두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 예정지에 청산에 한 10평, 한 5평 각종 운동을 벌이자. 지금에 사서.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도 짓고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언뜻 들었거든요. 밥값이 너무 비싸서.
아니면 맡겨와서 하는 방식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일본 그 살리스카 제가 아주 많이는 모릅니다만 그 살리스카 운동이 좀 그런 방향으로 나중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됐던 거로 저도 좀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뭐 아마 더 그런 방식들의 운동이 뭐 이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뭐 이걸 하면 이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또 더 많은 고민들이 나오지 않은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했던 운동의 흐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